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2주 전 일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의 산업을 무너뜨릴 비밀병기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칼날이 되려 일본의 목을 겨눴다는 점입니다. 한국연구소의 불 꺼지지 않는 밤과 의존율 0% 선언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은퇴한 반도체 관리자 켄진 쇼타료조차 30년 기술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일본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요코하마에서는 한일 공동연구센터가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역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켄진 쇼타료입니다.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32분 NHK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대상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깜빡였어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거였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관료가 단상에서 차분히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출 절차를 기존 대비 3배 강화한다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68년을 살아오며 반도체 공정 현장에서 30여 년을 보낸 저에게는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이 세 가지 핵심 소재 없이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무릎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마신 기분이었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당황한 반응, 증시 하락폭,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분석까지 상세히 다뤘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왔군.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업계 소식은 빠짐없이 챙겨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희 회사에서 납품했던 공정 장비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작게 웃음을 흘렸어요. 대응이라고 해봤자 뻔한 일이었죠. 몇 달간 재고를 털어 쓰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일본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스카이트리가 희뿌옇게 보이는 오후였죠. 30년 전 입사 첫날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은 세계 최고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때는 그저 회사 자랑으로 들렸는데 오늘에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게 됐어요.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이 정도면 한국은 석 달도 못 버틸 거야. 혼잣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저녁 7시가 다가오자 뉴스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발표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춰서는 모습, 주가가 폭락하는 장면, 결국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상황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손녀 미사가 돌아온 거였어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이 아이는 요즘 세대답게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뉴스 보셨어요? 미사가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손녀를 바라봤죠. 20대 초반의 맑은 눈동자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봤지.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왔더구나. 저의 대답에 미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죠.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물론이야.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연구실에서 밤늦게 실험하는 사진이 보였죠.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포기한 얼굴인가요? 사진 속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제법 강렬했어요.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기술이야. 30년 차이를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 되니? 미사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여러 기사 제목들이 보였죠. 한국 정부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대기업 연구소 비상체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사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평소 장난기 많던 모습과는 달랐죠. 마치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학생 같은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젊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반응할 거라는 점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손녀의 말이 흥미롭긴 했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며 봐온 현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사야, 기술 격차라는 건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소재 분야는 더더욱 그래. 하지만 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들을 종합해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예요. 그런 나라가 정말 소재 기술 하나 못 만들까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과 소재 기술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조립 기술이고 소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정말 그럴까요? 미사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 후 새로운 기사를 찾아냈어요. 한국 화학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죠. LG화학이나 SK케미칼 같은 회사들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본 제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안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조금씩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모방만 해왔지 창조는 불가능해. 이 말을 하는 순간 미사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색이었죠. 마치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친구들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고요.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녀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한국인들은 모두 인상이 좋았거든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개인과 국가 차원의 기술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야, 할아버지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네, 그래요. 즉답이었습니다. 미사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또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한 그래프였죠. 한국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일본을 추월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 연구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화학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3개월 안에 대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해. 마지막 보루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는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급할 때 보여주는 저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식탁 위 신문을 가리키며 미사가 말했습니다. 일면에는 오늘의 수출 규제 소식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헤드라인 옆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긴급회의 장면이 사진으로 담겨 있었죠. 이 사진 속 사람들 표정 보세요. 절망보다는 오히려 각오가 느껴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진 속 한국 관리들은 심각하면서도 의연한 표정이었어요. 패닉 상태라기보다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다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확신에 차 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손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사야,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야. 알아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전적이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말이에요.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챕터 3. 안녕하세요. 저는 켄진 쇼타료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아시아 반도체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행사였어요. 올해는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관심이 컸죠. 4개월 전 손녀 미사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 컨퍼런스 홀 B에서 한국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발표자를 기다렸죠. 프로그램북을 보니 박지현 KIST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첫인상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떨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소재 기술 자립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죠. 4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소재 기술 자금률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막대 그래프가 보였죠. 폴리이미드 5%, 레지스트 8%, 고순도, 불화수소 12%라는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핵심 소재 자금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절망적인 수치를 발표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국산화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0%, 2021년 35%, 2022년 50%라는 숫자들이 보였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0%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까요? 지난 4개월간 저희가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라는 제목 아래 업데이트된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폴리이미드 15%, 레지스트 22%, 고순도, 불화수소 18%로 상승해 있었죠. 홀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본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적잖이 당황했죠. 특히 레지스트 분야에서는 LG화학과 동진세미캠의 합작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4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연구 현장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죠.
흰색 클린룸에서 연구원들이 밤늦게 실험하는 모습,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하는 광경까지 생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일본 선배님들께서 30년간 축적하신 기술을 저희도 존경합니다. 박지현의 시선이 잠깐 저쪽을 향했어요. 겸손한 표현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빠르게 발전하죠. 5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협력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 지도가 보였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대만 등과의 연결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희는 일본 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홀 안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어요. 일본 참석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독일의 머크사와는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는 계약서 사진이 떠올랐어요. 한국과 독일 기업 로고가 나란히 찍힌 문서였죠. 서명란에는 양측 대표들의 사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국의 듀폰과는 고순도 불화수소 정제 기술 이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7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듀폰 본사에서 찍은 회의 장면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단과 미국 임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발표 시작 전까지만 해도 여유로워 보였던 일본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죠. 자금률 0%에서 50% 목표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측 참석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다소 회의적인 어조였어요. 하지만 박지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50%가 아닙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박지현에게 집중됐죠. 저희 목표는 100%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100%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완전한 기술 자립을 뜻하는 거였죠. 50%는 2022년까지의 중간 목표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계획이에요. 8번째 슬라이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 비전 소재 강국 코리아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태극기와 함께 첨단 연구소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었죠. 박지현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홀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박수 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죠. 모두가 충격적인 발표 내용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홀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박지현과 마주쳤죠. 그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박지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감사합니다. 혹시 어느 회사 소속이신지요?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켄진 쇼타료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하신 켄진 씨시군요. 일본 반도체 공정 기술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들었어요. 박지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요. 위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박지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4개월 전 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국 사람들이 급할 때 보여주는 저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100% 자급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지현이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 않다면 굳이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겠죠. 저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학회장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4개월 전 확신했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 12층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치바나 료 차관이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TV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 시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치바나 차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의 뒤로는 일본 소재 기술력 현황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10년이라는 단어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연달아 터졌죠.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다치바나 차관이 첫 번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특허 보유 현황이었어요. 도레이, 시네스 화학, 스미토모 화학 등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메웠죠. 각 회사별로 수천 건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특허들은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하루아침에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차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특허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공정은 단순히 화학 반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자료가 나타났어요. 복잡한 공정도였죠. 온도, 압력, 시간, 순도 등 수십 개의 변수들이 얽혀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보며 옛 직장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최소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진짜 기술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이 기사들 좀 보세요. 한국 연구진들이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기사를 훑어봤어요. 삼성전자가 소재 연구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 SK하이닉스가 자체 연구소를 확장한다는 소식, LG화학이 독일 기업과 합작 연구를 시작한다는 발표까지 다양했죠. 미사야,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사를 찾아서 보여줬죠. 이 기사는 어떠세요? 한국 정부가 소재 분야 연구원들의 병역을 면제해주기로 했대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래도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거거든. 할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미사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기술은 절박함이 속도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절박함이 속도를 정한다는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과거 일본이 전후 복구를 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절박함이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것 같았어요. 10년? 아니, 기술은 절박함이 속도를 정한다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조금 바뀌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다치바나 차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미사의 우려 섞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정확한 예측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절박함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도록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2023년 9월 12일 베를린 테크포럼의 개막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행사에 저도 참관단으로 참석했어요. 4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메인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관이 전시장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K-머티리얼즈 이너베이션이라는 대형 간판이 눈에 띄었죠. 그 아래로는 삼성, LG, SK 로고들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독일, 미국, 중국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도 그 줄에 합류했어요. 20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국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물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였어요.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패널이 여러 각도로 구부러지며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모든 소재가 100% 한국산입니다. 설명을 담당한 한국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일본산 소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폴리이미드부터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까지 모든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용 초정밀 화학 소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들이었는데 각각의 순도가 99.9999%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도는 일본 제품과 동일한 수준인가요? 관람객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독일 악센트가 섞인 영어였죠.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한국연구원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어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죠. 한국산과 일본산 소재의 순도, 안정성, 수율을 나란히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산 소재가 일본산보다 모든 지표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불순물 함량은 일본 제품의 절반 이하였어요. 세 번째 전시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소재 기술 자립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영상 속에서는 지난 4년간 한국이 이룬 성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졌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연구실, 수백 번의 실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들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이제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상 속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박지현 연구원이 화면에 나타났죠. 4년 전 도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단 한 개의 나사도 일본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였어요. 4년 전보다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전시구역은 글로벌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국 소재 제품의 수출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미국, 독일, 중국, 대만 등으로 향하는 화살표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산 디스플레이 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점유율 그래프를 보니 일본의 점유율은 45%로 떨어져 있었죠. 불과 4년 만에 한국이 일본을 바짝 추격한 거였습니다. 반도체용 초정밀 소재 분야에서는 이미 40%의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일본이 독점해왔던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한국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거였죠. 마지막 전시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머티리얼즈 2030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미래 기술 로드맵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차세대 양자점 소재, AI 반도체용 특수 화합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원료까지 상상도 못했던 신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의 개발 완료 예정 시기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였죠. 한국이 이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전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일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 기술 선도국을 꿈꾸고 있다니요.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30년간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해왔던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한국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 관광객 가족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오래전 배웠던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 가족은 놀라며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4년 전 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젊은 연구자들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사야, 내가 옳았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구나.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지난 4년을 돌이켜봤어요. 일본의 오만함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촉발시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브란덴부르크 문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상징 같았죠. 챕터 6. 2023년 9월 13일 오전 9시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시간 주가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날 베를린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거든요. 개장 5분 만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시네스 화학의 주가가 마이너스 8%로 급락하며 거래를 시작한 거였어요. 화면 속 빨간 숫자들이 눈을 아프게 했죠. 이게 시작일 뿐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일본 투자자들도 곧 깨달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도레이 마이너스 12%, 스미토모 화학 마이너스 15%, JSR 마이너스 18%로 폭락했죠.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나가떨어지고 있었습니다. NHK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일본 소재 관련 주식 일제히 급락, 한국 기술 자립 소식 영향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죠. 오전 11시 30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였어요. 2024년부터 일본산 소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일본 증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시네스 화학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고 도레이는 하한가를 기록했죠. 거래량도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30년 쌓아 올린 공정이 불과 하루 만에 무너지는구나.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빨간 숫자들로 가득한 화면이 마치 피바다 같았거든요. 정오가 되자 더욱 참혹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SK하이닉스도 한국산 소재로 전면 교체를 발표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본 의존도 제로화 달성을 선언했죠. 오후 1시 저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옛 회사 동료인 야마다로부터 온 전화였죠. 쇼타료 큰일이야.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대. 야마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일했던 회사가 위기에 처한 거였죠. 한국 고객사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어. 갑자기 말이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야마다의 한숨소리가 깊었어요. 저도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쇼타료, 이게 정말 현실인가? 4년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베를린에서 목격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2시 도쿄 증권거래소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소재 관련 주식들이 모두 하한가를 기록한 거였어요. 거래도 거의 중단된 상태였죠. 전광판에 표시된 숫자들이 모두 빨간색이었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죠. 오후 3시 일본 경제신문에서 긴급 기획 기사를 내보냈어요. 소재 대국 일본의 몰락, 한국 기술 혁신의 충격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향후 3년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오후 4시 니케이 지수가 장중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재 섹터의 급락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린 거였어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만에 15조 엔이 증발한 것이었죠. 15조 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며 저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베를린에서 봤던 한국 기술의 위력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5시 저녁 뉴스 시간이 됐어요. NHK 메인 뉴스에서 이 사태를 다뤘죠. 아나운서의 표정도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한국의 소재 기술 자립 소식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혼란 상황을 생중계했어요. 트레이더들이 패닉 상태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소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관련 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주가 현황이 표시됐어요. 모든 숫자가 빨간색이었죠.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오후 6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레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뉴스였죠. 회사 존립 자체를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손녀 미사였죠.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4년 전 그 아이가 예언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미사야, 내가 맞았구나.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라도 인정하신 게 대단해요. 많은 어른들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오후 7시 저녁 뉴스에서 더욱 상세한 분석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일본 소재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죠.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시점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교수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죠.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8시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경제산업성 차관이 단상에 섰죠. 4년 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장담했던 바로 그 다치바나 차관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4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차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신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오후 9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과 대만 기업들도 일본산 대신 한국산 소재 사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죠. 이제 일본의 고립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 소재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 10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년간 쌓아올린 일본의 기술 우위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베를린 전시장의 한국관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박지현 연구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죠. 이제는 단 한 개의 나사도 일본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7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총리 관저 기자회견장이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TV 앞에 서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달간 계속된 경제적 혼란 끝에 마침내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원고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국 국민을 직접 언급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원고를 보는 그의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죠.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7월 우리가 시행한 수출 규제 조치는 총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0초 가까운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총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양국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실책을 인정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4년간 겪으신 고통과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했죠. TV 화면을 통해서도 그 순간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오만을 기술이라 착각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총리의 이 한마디가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해온 제 자신도 똑같은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총리가 두 번째 원고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룬 혁신적인 성과를 존중하며 상호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4년 전의 일방적 제재에서 상호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총리가 세 번째 원고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었죠. 첫째, 2019년 7월에 시행된 모든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진 조치였죠. 한국이 더 이상 일본 소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발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년 전만 해도 일본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셋째, 양국 연구진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매 문장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관련 부처의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다치바나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총리님, 4년 전 정부는 한국이 기술 자립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총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정부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일본을 앞선다고 보시나요? 일부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렇다면 지난 4년간의 강경 정책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뜻인가요? 총리가 긴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실패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들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할아버지, 기자회견 보셨어요? 드디어 현실을 인정했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미사야, 할아버지도 이제 인정한다. 우리가 모두 틀렸었구나.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다뤘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 자립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협력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30년간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4년 전 손녀 미사와의 대화가 계속 반복됐어요. 한국 젊은 연구자들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던 그 예언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그 아이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챕터 8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일 공동소재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녀 미사와 함께 개관식에 참석했죠. 개관식장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 그리고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일본과 한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니요.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어요. 두 사람이 함께 태을 자르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죠. 오늘 이 센터의 개관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 장관이 먼저 인사말을 했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죠. 과거의 경쟁에서 미래의 협력으로, 갈등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일본 대신이 말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일본의 축적된 경험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사말에서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가 느껴졌어요. 이제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연구시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실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연구진들이 함께 실험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었어요. 실험대 위에는 투명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내는 물질들이 놓여 있었죠. 두 번째 연구실은 반도체용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연구원이 일본 연구원에게 새로운 합성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 방법으로 순도를 99.9999%까지 높일 수 있어요. 한국 연구원의 설명에 일본 연구원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었어요. 4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양국 연구진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언어의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연구원이 한국 연구원에게 존댓말로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박지현 연구원이었죠. 이제는 이 연구센터의 부소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켄진 씨, 오랜만입니다. 박지현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4년 반 만의 재회였죠. 박지현 박사님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루셨네요.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죠. 박지현의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넘쳐났죠. 4년 전 도쿄에서 만났을 때 100% 자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지현이 미소를 지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일본의 제재가 한국의 기술 혁신을 촉발시켰던 거죠.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지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죠.
4년간의 갈등과 오해가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1시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일 공동 식당에서 양국 연구진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이런 모습 상상하셨어요? 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전혀 상상 못했다. 4년 전에는 말이야. 식당 한쪽에서는 한국 연구원이 일본 연구원에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일본 연구원이 한국 연구원에게 일본식 카레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문화 교류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인간적인 유대까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소재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양국의 젊은 연구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의 25세 연구원이었어요.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였죠. 그의 발표를 듣는 일본 연구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두 번째 발표는 일본의 27세 연구원이었어요. AI 반도체용 특수 소재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연구진들도 열심히 경청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국적을 불문하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오후 4시 개관식 행사가 마무리되며 상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센터 앞 정원에서 공동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함께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미사도 일반 참석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죠.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협력도 더욱 크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박지현이 말했어요. 저는 삽을 흙에 꽂으며 말했죠. 이 삽은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미래의 토대가 될 거다. 미사가 제 옆에서 함께 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세대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나무를 심고 나서 저희는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요코하마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배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미사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죠. 그래, 갈등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말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황금빛 석양이 요코하마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4년 반을 돌이켜봤어요. 일본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미사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할아버지도 많은 걸 배웠다. 겸손의 중요성을 말이야. 전철 창밖으로 요코하마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일 공동소재 연구센터의 불빛도 보였죠. 그 불빛이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린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국 방향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적이 아닌 친구의 불빛으로 느껴졌죠. 4년 반 전 확신에 차 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등이 아닌 협력의 내일, 오만이 아닌 겸손의 내일이 말이에요. 예측 불능한 인생만큼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